아빠, 우리 이제 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여기 계시면서 고생만 하시잖아요. 저희도 바빠서 신경 써드릴 시간도 없고.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랑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돈은 여전히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1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두 자녀를 호주 명문대에 보내고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냈던 그는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올해 59살이고 대형 건설사에서 상무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 손이 떨리는 건 어쩌면 이제야 제 인생을 돌아볼 용기가 생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IMF 위기가 막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운 좋게도 개발사업본부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한다며 아내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한우를 구워줬죠. 아이들도 평소보다 일찍 숙제를 끝내고 식탁에 모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호주로 유학 보내는 게 어때요? 젓가락질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큰아이 진수는 중학교 2학년, 작은 아이 은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뭐가 부족하냐고,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따졌죠. 하지만 아내는 매일 밤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수가 다니는 중학교는 이미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었고 방과 후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했죠. 은지도 곧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제 서재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빠, 저 꼭 호주 가고 싶어요. 왜 그러니? 한국에서 공부하면 안 되나? 전 더 큰 걸 배우고 싶어요. 학원 숙제 말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공부요. 진수의 눈빛이 유난히 간절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지만 뭔가 결핍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은지도 호주에 가면 영어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싶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IMF 이후 첫 대형 프로젝트들이었죠. 야근이 늘어났지만 월급과 성과급도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호주에서도 애들 공부시킬 수 있겠다 싶었죠. 2003년 1월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때라 모든 게 반짝반짝 빛이 났죠. 하지만 제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작은 아이가 자꾸 뒤돌아보며 아빠는 왜 안 가요? 라고 물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어요. 매일 새벽에는 화상 통화를 하고 밤에도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했죠. 보고 싶어서 애들 시간에 맞추느라 시차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출근 전 새벽 6시,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죠. 화면 속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영어가 늘어갔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죠. 호주 친구들과의 이야기, 학교 생활, 새로운 문화. 조금씩 제가 낯선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도 주말에는 현장을 돌았죠. 아침은 걸은 지 오래였고 점심도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늦게 퇴근길에 한강 다리를 건널 때면 멀리 호주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세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고 학비와 생활비를 더하면 매달 1,000만 원을 보내도 빠듯했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고단한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으니까요. 2010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큰아이가 멜버른 대학교 건축학과에 합격했다는 거였죠.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밤하늘을 보며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덕분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흘린 기쁨의 눈물이 훗날에는 후회의 눈물이 될 줄은요. 하지만 그건 그때의 제가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호주의 생활비와 학비는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집세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고 두 아이의 학비와 과외비, 생활비까지 매달 1000만 원을 보내도 빠듯했습니다. 상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현장을 돌았습니다. 새벽에는 호주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밤에는 회의 자료를 검토했죠.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소식을 들을 때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수는 학교에서 건축 디자인 상을 받았고 은지는 테니스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상 통화할 때마다 영어도 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죠. 퇴근 후에는 영어 학원도 다녔습니다. 언젠가 호주에 갈 때를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영어 공부는 자연스레 뒷전이 되었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영어 뉴스를 틀어놓고 듣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처음 1년은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궁금했거든요. 진수가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은지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선생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겐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일 하던 화상 통화가 주 2회로, 나중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바빴고 아내도 피곤하다며 통화를 짧게 끊었습니다. 여보, 요즘 통화가 힘들어서. 당신도 알잖아요. 애들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공부하기 바빠서 그래요. 퇴근 후 빈 아파트로 돌아와 늦은 끼니를 챙깁니다. 냉장고에는 반찬도 없었고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지만 그마저도 공허하게 들렸죠. 주말이면 동료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현장에서 도면을 검토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진수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거든요. 비행기 표도 예약해뒀는데 결국 아내가 당신은 쉬세요. 제가 찍은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아들, 친구들과 사진 찍는 모습. 거기 없는 건 아버지인 저뿐이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더욱 독하게 일했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어가며 버텼죠.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았고 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멜버른 대학교 건축학과에 지원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하던 어느 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진수가 장학금을 받았대요. 호주 최고 건설회사의 공모전에서 1등을 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처음 맡았던 신도시 현장을 혼자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보이는구나. 아들이 건축을 배우면 나중에는 함께 일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제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도 몰랐죠. 무엇보다 제가 보낸 돈으로 커가는 가족들의 마음 속에서 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다는 것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010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멜버른 대학교에 입학하고 작은 딸 은지이도 명문 사립학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을 찾았죠. 아내도 시드니에서 부동산 중개회사를 차렸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드니,
한인타운에서 시작한 작은 부동산 사무실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민들을 상대로 하다가 점차 현지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매달 보내는 생활비 외에도 회사 운영 자금까지 보태다 보니 제 통장은 매달 바닥이 보였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시드니 북부 고급 주택가에 지사를 내요. 호주 현지인들도 많이 찾아와요. 잘 됐네.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요. 이제는 제가 돈 벌 차례죠. 통화 속 아내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에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매일 밤 빈 아파트로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날들이 이어졌죠. 가끔은 출장이라도 가서 가족들을 보고 싶었지만 아내는 바쁘다며 만류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동료가 물었습니다. 상무님, 가족들은 언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나요? 글쎄요. 아직 얘기가 없네요. 15년이면 긴 시간인데 이제 돌아와도 되지 않나요?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곧 돌아올 거야라는 희망을 안고 살았는데 문득 그 희망이 제 혼자만의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수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호주 최대 건설회사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통화할 때마다 아들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 제가 이번에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선진적인지 아세요?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네. 아빠 회사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만 일하잖아요. 여기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 아들에게는 구시대적인 것에 불과했나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책상 서랍에서 옛날 도면들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도면들을 보며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은지와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영상통화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아빠 나중에 통화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라는 말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2015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고 퇴직금을 정리했습니다. 59세, 아직 일할 나이였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족에게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여보, 나 호주 갈까 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여기 와서 뭐 하실 건데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도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필요했거든요. 혼자 먹는 술이 늘었다며 걱정하던 친구의 말도 떠올랐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정리를 마치고 호주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던 날 문득 제 인생이 이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예감을 무시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6년 1월 저는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죠. 가족들이 나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내 혼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아내를 발견했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내는 낯설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아내의 설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차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집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낸 돈으로 산 단독주택이었지만 제 방은 보이지 않았죠. 넓은 거실과 진수의 방, 은지이의 방, 아내의 서재. 마지막으로 아내가 보여준 건 지하 창고를 개조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으니까. 첫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출근한 뒤였고 아이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빴습니다. 저녁에도 다들 각자 일정이 있다며 따로 식사를 했죠. 한국에서 꿈꾸던 가족 식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하방에서 보내는 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천장이 낮아 서 있기도 힘들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답답했던 건
가족들과의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수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진수야,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아빠, 전 지금 회사 프로젝트 준비해야 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봐요. 한국에서는 아들이 건축을 공부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는데 정작 와보니 아들과 나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건설 방식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있었고 아들은 제 경험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주말에만 집에 왔는데 그마저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가끔 마주치면 영어로 대화하려 했지만 제 서툰 발음에 피식 웃곤 했습니다. 아빠, 그냥 한국어로 말하세요. 창피해요.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의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죠. 아내는 직원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죠. 사무실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 들어가려는 순간 우연히 아내와 직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쇼핑도 내 맘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근데 이혼하자고 하면 돈을 못 받을 것 같고 어떡하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보낸 돈으로 아내는 회사를 키웠고 호화로운 집을 샀고 아이들은 명문대에 보냈는데 결국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밤 은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다 각자의 삶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여기 계시면서 고생만 하시잖아요. 저희도 바빠서 신경 써드릴 시간도 없고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저 우리 가족이랑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돈은 여전히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제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캐리어 2개를 다시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드니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만 보내주는 기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먹는 약의 양은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면 멈춰서서 한참을 서성이곤 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 남은 건 작은 오피스텔 한 채뿐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살 줄 알고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여보, 생활비가 늦었네요. 은지 등록금도 고지고. 더 이상 보낼 돈이 없어.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시작된 전화는 결국 이혼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고 자녀들은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돈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찾아가는 길은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차창 밖 풍경이 제 마음처럼 흐릿했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오랜만에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년 동안 가족들 뒷바라지 한다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는데 결국 저는 돈 보내주는 기계였나 봅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동안 끼니는 제대로 챙기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아들, 너도 이제 행복해야 한다였는데 전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호주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못 드렸죠? 걱정하실까봐.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제 모교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낡은 교문은 쓸쓸히 닫혀 있었고 운동장은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폐교된 지 2년 됐어요.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보니 결국 재건축 부지로 팔린다고 하더만. 교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학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건축가를 꿈꾸었고 그 꿈을 따라 건설회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의 꿈을 위해 제 꿈을 포기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제가 새로운 꿈을 가져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그저 김영호로서 살아갈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30년 건설업 경력을 가진 제가 이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김영호라고 합니다. 이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닌 그저 김영호로서 말입니다.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살리는 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청과 협력하여 이 공간을 복합문화센터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30년간의 건설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노후를 책임질 4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두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6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기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5km를 거뜬히 뛸 수 있습니다. 식사도 바꿨죠. 이제는 아침에 꼭 현미밥을 먹고 점심엔 채소 위주로 저녁은 가볍게 먹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돈 관리는 아주 단순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요. 우선 매달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본이 되어 주었고 거기에 개인연금도 더했죠. 저는 가진 돈을 3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통장 4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예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30%는 이것저것 나누어 투자했고요. 마지막 통장 30%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은퇴한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눕니다. 특히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제2의 가족을 만났어요. 함께 운동하고 식사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넷째는 배움입니다. 이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문화센터에서 컴퓨터도 배우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죠.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도예 수업을 시작했는데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뜻밖의 편지가 왔습니다. 진수가 보낸 것이었죠. 아버지, 호주 건축 전문지에서 아버지의 문화센터 프로젝트 기사를 봤습니다. 옛 학교를 새롭게 살리시는 모습이 참 멋있더군요. 제가 그동안 오만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네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의존적인 관계를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노후는 결코 자녀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잘 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학교 운동장을 걷습니다. 쓰러져가는 학교를 다시 세우는 것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지혜롭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황금빛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